안녕하세요, 호남도입니다. 강연을 다니면 특히 초등, 중등 선수들은 제가 그냥 강사, 유튜버인 줄 아는데 축구 좀 한 선생님 정도? 네, 아닙니다. 저 인생의 대부분을 축구 선수로 살았고요. 그중에 14년을 프로에 있었습니다. 많이도 아니고 한 번쯤은 호남도가 어떻게 축구 인생을 살았는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야기하면 좋겠다라는 셀프 자가진단. 학창 시절에 호남도는 어땠냐면요, 여기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아예 밑바닥은 아닌 게 초등학교 11살에 축구를 시작했어요. 달리기가 빨라서 기본기는 없는데 잘 통했어요. 그러다 보니 중학교 진학하는데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전주 해성중학교를 갔는데 여기에서 제 인생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영건이를 만나게 돼요. 그때는 몰랐지. 중학교 애들 중에 우리만 계속 축구를 할지 그때는 몰랐어요. 친해진 것도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고등학교로 올라가다 보면 점점 걸러지고 각자 살 길 가는데 우리 둘만 같은 길을 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의지된 느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장난입니다. 참 고마운 친구고 그 친구를 준 이 시간이 매우 고맙다, 매우 소중하다. 하지만 학창시절의 김호남은 이렇게 좀 낮은 위치다. 왜 그러냐면 축구적 가치는 그렇게 높지가 못했어요. 이 말이 좀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졸업하고 특기생으로 갈 데가 없을 정도? 그 정도? 그게 딱 저였으니까. 뭐 요즘에 양민혁, 박승수 선수 같이, 뭐 윤도영 선수 같이 고등학교 때 슈퍼 유망주들 저희 때도 있었거든요. 우리 때는 누구였냐? 뭐 조영철, 김동석 고졸하고 바로 프로 갔으니까.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뭐 김보경, 이범영, 뭐 이승열 정도? 기성용 형, 성룡 형은 빠른 팔구라 우리보다 형입니다. 그래서 포함을 안 시켰고, 실제로 이때 이 고등학교 진학할 때 그래프 좀 더 내려가죠. 그때 실제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축구를. 짐 다 싸서 집에 갔어요. 군대 갔다 와서 공장 들어가려고. 근데 지금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말렸죠. 야, 호남아, 2년만 더 해봐라. 등록금은 아빠가 내줄게. 저는 그때 아버지의 말이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용돈도 없어서 영건이랑 맨날 노가다 했었는데 무슨 등록금이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하기로 했죠. 단 3년만 더 해보자. 아버지는 2년만 더 하라고 했지만 2년 안에 프로 가는 게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년만 더 하고 안 되면 진짜 그때 그만두자. 그전에는 이제 그냥 축구를 했다면 이제 제 축구에 유통기한이 붙은 거죠. 데드라인을 미리 세웠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미리 안 세워두면 또 바뀔 것 같더라고. 타이슨이 그러잖아요. 쳐 맞기 전에 모두 다 그럴싸한 계획을 세운다고. 쳐 맞으면 마음이 무조건 바뀌거든. 무조건 바뀌어요. 그래서 내 중심 잡기가 너무 힘드니까 쳐 맞기 전에 데드라인을 정했어요. 몇 년? 3년. 근데 이 시기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데드라인을 정해놓으니까 오히려 자유롭더라고. 어차피 3년 뒤에 그만둘 건데 눈치 보지 말자, 이게 되는 거야. 그전에는 제가 눈치를 많이 봤어요. 경기장에서 감독님 눈치도 많이 보고 동료들 눈치도 많이 봤거든요. 심지어 개인 운동 나가는 것도 눈치 봤어. 왜 그러냐면 개인 운동 나가면 다른 동료들이 싫어했거든. 야, 너 때문에 다 나가야 되잖아. 그런 말 듣기도 싫었어요. 그 정도로 자존감도 없었고 기준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 3년이라는 데드라인이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더라고. 신기하게. 이 영상을 보는 제 대학 친구 중에 있을지 모르겠네요. 여름이가 이 영상을 보려나 모르겠네. 자, 이때 뭘 했냐면 주말 빼고 거의 3탕, 4탕 계속 했어요. 주말 하루는 조기축구 나가서 경기도 하고, 새벽에 개인 운동하다가 코피 나는 거는 진짜 다반사였죠.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코 안에 혈관이 약해서 난 거예요. 개인 운동 많이 한다고 코피 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대학교 때 3년이 자유롭게 노력을 한 느낌? 실력이 이때 많이 늘었어요. 이때 좀 많이 늘었어요. 그래프가 좀 올라가죠, 그죠? 왜냐면 대학교 때 조금씩 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뭐 신문에도 나고, 결정적으로 2012년 런던 올림픽 상비군에 뽑혀요. 물론 그때 이제 기성용, 뭐 김보경, 구자철 이런 분들 안 왔죠. 대학 선수들만 뽑는 상비군이 있는데 그때 제가 뽑힙니다. 이때 뽑힌 선수가 26명. 26명 중에 본선 간 선수는 몇 명일까요? 딱 한 명이에요. 그 선수가 누구냐면 정우영. 공격 말고 그 미드필드 정우영. 그럼 나머지 선수들은 어떻게 됐냐? 이때 소집된 선수 중에 K리그 간 선수가 주민규, 고무열, 뭐 신세계, 김호남, 배천석, 김병호, 이한샘 이 정도? 이때 축구적 가치가 이제 좀 올랐죠. 좀 올랐어요. 근데 너무 힘든 일이 이때 또 겹칩니다. 뭐냐면 아버지가 이때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아요. 이때랑 겹칩니다.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셨죠. 그때가 2010년 2월이니까 K리그 드래프트는 12월이고 그때까지 아버지가 못 버티시니까 2010년 6월에 일본 사간토스 테스트를 보러 갑니다. 이때 사간토스 수석 코치님이 지금 강원FC 감독님 윤정한 감독님. 원래 테스트를 한 2주 보는데 저는 이틀 만에 뽑혔어요. 하루 연습 경기 보더니 바로 뽑아주시더라고. 운이 좋았죠. 뭐 저도 자신도 있었고 너무 좋았어요. 왜? 아버지한테 아들 프로 입단하는 거 꼭 진짜 보여주고 싶었거든. 뭐 아버지가 미운 적도 많았죠. 왜 나는 노가다를 하면서 축구를 해야 되지? 왜 나는 성인이 되자마자 수천만 원의 빚을 져야 되지?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나를
살아있게 만들어주신 분이잖아요. 그죠? 뭐 원망을 하든 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든 그 모든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고마운 분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어린 나이에는 그게 보답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시기에 김호남의 첫 프로 인생이 시작됩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저도 일본에서 자리 못 잡고 돌아옵니다. 그게 언제냐? 2021년 때 운명처럼 K리그에 새로운 팀이 하나 창단돼요. 그리고 이 팀은 제 K리그 데뷔팀이 되고 저를 세상에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광주FC. 제가 광주FC에서 총 5년 있었는데 그래프가 2년차까지는 밑으로 깁니다. 다시 기어요. 자, 왜 기냐면 경기를 내가 한 경기 뛰었으니까. 제가 경기를 못 뛰었음에도 어떻게 2년을 버텼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내용이 강연과 인터뷰로 많이 공개되어 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에 쫙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가죠? 쫙 올라갑니다. 이때가 누구를 만나냐면 남기일 감독님을 만나요. 남기일 감독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남 감독님이 팀 운영하는 게 굉장히 빡세잖아요. 규율도 빡세고 전술적 확신도 있으시고 웬만하면 진짜 선수가 못 버팁니다. 간혹 기사나 영상을 통해서 남 감독님 선수 케어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충분히 이해해요. 다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관성을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사람이 좋고 안 좋고가 어디 있습니까? 나랑 맞냐 안 맞냐지. 모든 사람이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뭐 안익수 감독님도 호불호 갈리고 홍명보 감독님도 호불호 갈립니다. 윤정한 감독님, 김기동 감독님 마찬가지예요. 다 갈려요. 뭐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으면 보편적으로 호인 사람이 오히려 더 마음을 얻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경쟁자들이 포기를 안 해. 나랑 주전 경쟁하는 애들이 좀 나가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져. 왜 계속 붙어서 경쟁을 하니까 감독님이 좋으니까. 근데 좀 센 감독님은 이 경쟁자가 알아서 그만두거든요. 에이씨 안 해. 도저히 못 해먹겠다. 저라고 그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 많죠.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진입장벽이더라고. 오히려 그 벽을 진심으로 넘으면 그때부터는 정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급상승이 올라옵니다. 성장에 있어서. 생각해 볼까요? 그럴만도 해요. 내가 평범한데 이상만 놓고 구체적인 실천과 계획이 없어. 평범한 내가 낸 아이디어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뭔가 내가 느끼기에 비정상적으로 느껴져야 상황이 반전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래 잘하던 선수는 이런 거 필요 없죠, 솔직히. 근데 난 그게 아니었으니까. 평범한 선수라면 저는 오히려 센 감독님이 진입장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그래프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네, 이때 뭐 13년도 7골 6도움, 14년도 8골 5도움, K리그 1 승격 베스트 11, 그리고 15년도에 뭐 K리그 1에서 8골 팀 내 득점 1위. 그리고 나서 이제 제주와 서울에서 오퍼가 옵니다. 이적 오퍼가 와요. 제안이 뭐냐면 제주가 이적료 5억, 서울이 정조급 김민혁 2대1 트레이드. 남길 감독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서울 가, 호남아. 너 서울 가. 도전하려면 더 큰 데에서 도전해. 근데 저는 제주를 갑니다. 왜? 간단하죠. 나랑 더 잘 맞을 것 같아서. 그 당시 제주가 4-4-2였어요. 서울은 3-5-2였고 3백은 3-4-3 아니면 진짜 클래식한 윙어가 뛸 곳이 없습니다. 저같은 좀 직선적인 윙어가 뛸 곳이 없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서울을 간다? 윙백 아니면 포드인데 둘 다 내 주 포지션 아니야. 근데 포드 자리에 가면 대한, 아드리아노, 박주영이랑 경쟁해야 돼. 뭐지 이거? 내 자리도 아닌데 경쟁자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주를 가요. 제주에 가서도 8골, 국내 선수로 득점 1위, 그리고 상무 입단해서도 좋았어요. 주민규 다음으로 팀 내 득점 2위 했으니까. 그래서 이때가 K리그 1에서 3년 정도 꾸준하게 활약을 하니까 K리그 정상급 윙어로 나름 인정을 해주더라고. 언론에서 틀리케 감독님도 경기도 보러 오고 기사도 좀 나고. 그래서 5년 연속 30경기 뛰고 그 다음에 매 시즌 2자리 정도의 포인트를 했다. 이때가 축구적 가치로 정상 궤도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축구적 가치로. 그리고 이제 전역을 하죠. 전역을 하고 제주로 복귀를 합니다. 근데 이때 또 결정적인 사건이 터져요. 그게 뭐냐면 강제 트레이드. 인천에 있는 준재영이랑 트레이드가 됐는데 제가 당일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통보되자마자 저는 다음날 바로 비행기 타고 갑니다. 메디컬 받아야 되니까. 와이프는 쌍둥이 임신 만삭 몸으로 이사를 혼자 해요. 와, 이때가 정말 힘들더라고. 이때는 진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만큼 힘들었어. 왜 그러냐면 나 힘든 건 괜찮은데 가족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때 오히려 그래프가 살짝 또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기에 공부를 훨씬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제가 14년부터 뭐 심리학, 뇌과학, 인문학 공부를 했는데 이때 공부의 스펙트럼을 더 넓히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주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아야 이게 반복이 안 되겠더라고.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나름의 분석을 통해서 이유를 해석하면 나만의 매뉴얼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매뉴얼이 안 생기면 이거 무조건 반복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때 더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그 당시 너무 힘들었지만 저를 더 성장시켜준 이 사건 정말 고맙다. 이 사건을 근데 진심으로 수용하니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이상하게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 네. 제가 특별히 인천에서 뭐 잘하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뭐 잘하진 않았어. 무고사급은 아니었는데 거의 무고사만큼 제가 사랑을 받았어요. 제가 인천 떠난 지 4년이 됐는데 아직도 저를 응원해줘요. 가족도 여전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이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죠. 저 있을 때도 그랬어요. 올해는 진짜 강등이다 막 그랬거든. 근데 결국 잔류했어요. 진짜 다 포기해도 끝까지 그 자리 지키는 사람들 있거든요. 5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있어요. 존나 멋있는 사람들 있어요. 아마 그 사람들 바라는 거 딱 하나일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 솔직히 결과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과르디알라도 지는 게 축구인데 그렇지 않나요? 1년 6개월 이 인천 이때 김호남의 공부의 스펙트럼이 넓어진다. 그리고 이제 2021년도인데 이때가요 제가 감자탕을 시작했거든요. 이 감자탕 이거 얘기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이 3년 6개월 동안 감자탕 얘기하면 제가 이 영상 있고 1시간 2시간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생략. 그래서 2021년 팀을 2번을 옮기게 됩니다. 2번. 네, 상반기에 수원FC, 하반기에 포항 스틸러스. 이 시기가 언제냐면 2013년도 이제 경기 꾸준히 계속 뛰었잖아요. 30경기씩. 이때가 제일 못 뛰었어. 허리 디스크 터져가지고. 네. 근데 이 시기가 그럼 의미가 없는 시기냐?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이때 포항에서 ACL 결승전 경험을 합니다. ACL 우승을 준비하는 팀 분위기, 훈련, 김기동 감독님의 리더십, 고참 선수들이 팀을 어떻게 이끄는지, 끌고 나가는지, 준우승했을 때 팀 분위기가 어떤지, 김기동 감독님은 뭐라고 하는지 이걸 다 경험해요. 정말 값진 경험이죠. 네, 그죠? 시즌이 끝나고 감독님이 이제 불러요. 영아, 미안하다. 같이 못 가게 됐다. 근데 그것도 고마운 거야. 너무. 원래 시즌 끝나면 그냥 다 빠이빠이거든. 근데 그걸 불러서 이야기 해주더라고.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김기동 감독님한테. 몰라.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랬어. 감독님 다른 건 모르겠고요. 아마 감독님 크게 되실 겁니다. 그냥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 왜냐면 불편한 자리를 피하거든. 네, 대부분의 감독님들이. 뭐 선수들한테 미안하거나 아니면 그 선수가 괘씸하거나 뭐가 되었든 간에 불편한 자리를 좀 피하세요. 그런데 이분은 불편한 자리일수록 더 가요. 네. 그 작은 불편함 피하면 나중에 더 큰 불편함이 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 같아. 내 오너가 그렇게 팀을 운영하면 그 팀 당연히 잘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소리를 했던 것 같아요. 상황만 다를 뿐 이게 원리가 다 똑같더라고. 김기동 감독님한테 배운 게 원리가 다 똑같아요. 친구가 불편한 말 하면은 그거 말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 말 하기가 불편하잖아. 그래도 해야 되거든. 근데 그거 안 하고 계속 들어주면 나 너무 힘들어. 그 불편함을 이야기해야 돼. 불편하더라도 한번 불편하고 온전히 친구를 보는 게 낫지 질질 끌면 서로가 힘듭니다. 네. 이게 어느 분야든 다 똑같더라고.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2년 동안 경기 기록이 별로 없으니까 K리그 1은 쉽지가 않더라고. 처음 연락 온 팀이 부천FC예요. 그리고 조금 뒤에 경남FC가 연락이 왔죠. 저는 망설임 없이 부천FC를 선택을 합니다. 더 이상 가족을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네. 제가 포항에서 혼자 떨어져 지냈는데 쌍둥이 혼자 키우는 와이프가 너무 힘들어 했었고 또 매장도 있다 보니까 바로 부천을 선택했습니다. 연봉은 뭐 경남이 더 주겠죠. 그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더라. 네. 그래서 바로 선택한 게 이 부천FC. 에이전트한테 그랬어요. 그때도. 그냥 형 연봉 주는 대로 받자. 협상 협상하지 마. 협상을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재계약할 때도 협상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시즌에 갔는데 2022년에 이때가 부천FC가 2부 꼴등이었어요. 1부에 있는 주변 동료 선수들이 야 꼴등팀을 간다고 했는데 별로 신경이 안 쓰이더라고. 꼴등? 그게 뭐가 중요하지?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거 아니야? 무엇보다 축구를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했어요. 동계를 하는데 느낌이 좋더라고. 어린 선수들이 정말 막 열심히 하고 막 재준이, 현택이, 뭐 재혁이 엄청 열심히 하고 조금만 옆에서 잡아주면 정말 더 잘하겠더라고. 이영민 감독님도 처음에 저 왔을 때 첫 마디가 뭐였냐면 야 애들이 열심히 하는데 경험이 없어. 그것만 좀 잘 잡아줘. 그럼 될 것 같아. 개인적으로 잘하는 것보다 이 부천 오고 나서는 애들이 서로 의견 잘 공유할 수 있도록 마음 상하지 않고 공유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경기 못 뛰는 선수들 조금 소속팀 가질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많이 맞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노력한 게 팬분들과 친화적으로 이렇게 스킨십 할 수 있는 문화 만드는 거 노력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뭐 요즘 애들이 말하면 듣나요? 먼저 제가 해야죠. 그래서 뭐 구단에서 이벤트를 한다?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빨리 하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정성스럽게 눈 마주치면서 하고 블로그 글도 좀 쓰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진짜 많이 바뀌고 부천FC 얘기랑 팬 문화? 스킨십하는 문화? 많이 좋아졌죠. 이때 성적이 4위? 플레이오프 진출했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잘해서 제가 와서 뭐 성적이 좋았다 그런 의미 절대 아니에요. 그냥 팀 성적과 하나의 어떤 컬처가 하나 만들어졌다. 뭐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게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23 시즌에 팀 주장을 맡게 돼요. 이영민 감독님도
아시고 계셨어요. 제가 당시 가게도 하고 뭐 쌍둥이 육아도 하고 유장까지 하면 너무 힘들 거다. 그런데 할 사람이 너밖에 없다 호남아. 뭐 어떻게 합니까? 해야죠. 그때 이제 고참 형들 불러가지고 저 지호 형, 뭐 수철이 이렇게 있었는데 오죽 껐으면 뭐 저한테 부탁을 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프로 마지막 시즌에 주장을 하게 되고 그렇게 시즌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태국 전지훈련하고 와서 사무실에서 갑자기 호출이 와요. 사무국장님이 갑자기 부탁을 하는 거야. 무슨 부탁을 하냐면 부천시청에서 3월달에 큰 행사가 있대. 근데 그 첫 시간에 특강을 좀 해달래. 심지어 공무원분들이 몇 명이에요? 네, 500명. 처음엔 저는 장난인 줄 알았어요. 네. 장난이 아니야. 행사 순서 가이드란 이미 다 나와 있어. PD님도 소개시켜줘. 근데 뭐 어떻게 해야지. 부천FC가 뭐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구단이 시 운영비로 운영되는데 시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 팀이 조금이라도 유리한 게 좋잖아요. 그죠? 당연히 해야죠. 네. 그 대신 할 거면 제대로 하자. 그래서 준비를 빡세게 했죠. 그게 제 인생의 첫 강연입니다. 이 강연이 좀 화제가 됐어요. 이거를 좀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감사하게도 제가 2023년에 총 강연을 3번을 했는데 한 번은 부천시청 강연, 시청에서 구단으로 구단에서 제게 부탁을 한 거죠. 그죠? 두 번째는 뭐였냐면 두 번째 강연은 여의도구 축구부 강연이에요. 이것도 좀 화제가 됐어요. 내용이 좋다고 그래서 제가 햄스트링 부상일 때 하루 시간 내가지고 가서 강연을 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시즌 완전히 다 끝나고 K리그 정상급 선수들이 모이는 이 B급 라이센스 광습회가 있어요. 거기에 저도 B급 라이센스 따로 갔다가 수강생이 갑자기 특별 강연을 해야 돼. 그래서 그 강연을 했어요. 근데 이게 또 화제가 됐어. 꽤 무거운 주제인데 조회수가 거의 16만 정도 나왔으니까 제일 이슈화 된 거죠. 이때 이제 2020년에 제가 큰 부상을 당했었어요. 그때 허리 디스크 터졌어.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은퇴는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뒤로 오히려 더 미련 없이 프로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에 조금씩 은퇴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은퇴를 생각한 것 같지는 않고 가장 큰 거는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의 총량이 김호남, 축구선수 김호남보다 교육자 김호남이 더 크다 판단을 했고 가족들의 건강, 나의 건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또 미련도 없었어요. 원 없이 한 분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그래서 더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2024년에 은퇴를 합니다. 쉬고 3월 16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작하죠. 교육자, 강사, 김호남에 대한 그래프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물론 지금도 많이 찾아주고 계세요. 감사하게.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배울 게 많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여기서 다시 시작되겠죠. 여기서 힘들 겁니다. 뭐 두렵기도 하겠죠. 가끔은 어렵기도 하고. 하지만 행복해요.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걸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봐주신 분이라면 김호남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는 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 시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